2025년 지금 미국 남부 텍사스에서 교육계를 뒤흔드는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문화적 혁명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 대학교육협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미국 대학에서 한국어 수강 신청률이 38%나 급증한 반면 중국어를 포함한 다른 외국어들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런 변화가 대학뿐만 아니라 전국 공립학교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수적인 텍사스 지역에서도 이런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스페인어가 압도적이었던 이 지역에서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죠. 그 시작은 의외로 작은 곳에서 출발했습니다. 댈러스의 한 평범한 공립고등학교, 링컨 고등학교 교실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12년간 학생들과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던 한 베테랑 사회과 교사가 우연히 마주친 한국어 한마디. 그 작은 발견이 어떻게 한 학교를 변화시키고 나아가 지역 교육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게 되었을까요? 카우보이의 땅 텍사스에서 시작된 한 교사의 용기 있는 도전이 만들어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고등학교 사회과 교사로 일하고 있는 에밀리 테일러입니다. 이렇게 시작하게 된 제 이야기는 사실 한국과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았던 곳, 바로 미국 남부 텍사스의 한복판에서 시작됐습니다. 2024년 9월 어느 화요일 아침이었어요. 링컨 고등학교 복도를 걸어가는데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이 귀에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대박 오빠 같은 말들이었죠. 처음에는 그냥 요즘 학생들이 쓰는 새로운 슬랭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11학년 학생들의 교실 분위기가 예전과 달라진 거예요. 평소보다 더 예의 바르고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특히 타일러라는 학생이 눈에 띄었어요. 평소에는 무뚝뚝하고 말수가 적었던 아이인데 갑자기 친구들에게 고생했어라는 말을 자주 하더라고요. 타일러에게 요즘 말투가 달라진 이유를 물어봤더니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배운 거라고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서로 진짜 따뜻하게 대해준다면서 눈을 반짝이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 한국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지리 시간에 가르치는 동아시아 지역 정도였죠. 북한과 분단되어 있고 전쟁을 겪었다는 역사적 사실 정도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학생들은 달랐습니다. 점심시간마다 휴대폰으로 뭔가를 열심히 보고 있더라고요. 호기심의 소피아라는 히스패닉계 학생에게 물어봤어요. 평소에는 내성적이었던 아이가 눈을 반짝이며 한국 드라마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작품이었는데 북한과 남한 이야기면서 동시에 사랑 이야기라고 설명해줬어요. 어떤 점이 그렇게 재밌냐고 물어보니 소피아의 답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어른한테 정말 예의 바르게 대한다면서 우리 텍사스에서 예스 멈 예스 서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어로는 더 세세하게 존경을 표현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텍사스 사람들은 예의를 중시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멀리 떨어진 한국에도 비슷한 문화가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남편 잭에게 이야기했어요. 잭은 3대째 목장을 운영하는 토박이 텍산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요즘 한국 문화에 빠져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잭의 반응은 의외로 긍정적이었어요. 한국 차 잘 만들지 않냐면서 현대, 기아를 언급했습니다. 목장 트럭도 현대 제품을 쓰는데 고장도 잘 안 나고 좋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학생들과의 거리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6년 전부터 계속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었어요. 2018년 허리케인 하비 때문에 학교가 일시 폐쇄됐을 때의 일입니다. 갑작스럽게 온라인 수업을 해야 했는데 저는 그 상황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어요. 기술적으로도 서툴렀고 학생들과의 소통도 원활하지 않았죠. 그때 제가 담당했던 학생 중에 마르코스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학업을 계속하려고 노력하던 성실한 학생이었는데 온라인 수업 기간 중에 결국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인터넷 환경도 좋지 않았고 제가 충분히 도와주지 못했던 거죠. 그 일 이후로 저는 교사로서의 자신감을 많이 잃었어요. 정말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교사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예전만큼 열정적이지 못했고 학생들과의 관계도 거리감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번에 한국 문화에 빠진 학생들을 보면서 또 다른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은 분명히 뭔가 새로운 것에 열중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교직원 라운지에서 동료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수학 선생님인 브래드가 학생들이 한국어 단어 쓰는 걸 봤냐면서 좀 이상하지 않냐고 물었어요. 우리는 미국 학교인데 학생들이 외국 문화에 너무 빠지는 게 교육적으로 좋은 건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체육 선생님 마이크도 동조했습니다. 요즘 애들 보면 한국 음악만 듣고 한국 드라마만 보고 미국 문화에는 관심도 없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뭔가 불편한 기분이 들었어요. 물론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에 관심을 갖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저도 그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동료들과 비슷한 입장이었죠. 그때 중국어 교사인 장메이링 선생님이 라운지로 들어왔습니다. 중국계 미국인인 그녀는 학교에서 15년째 중국어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48세의 메이링 선생님은 매우 엄격하고 권위적인 성격으로 유명했습니다. 학생들이 한국 문화에 빠져서 걱정이라는 이야기를 듣더니 표정이 순간 굳어지더라고요. 한국 문화가 뭐 대단한 건지 의문을 표하면서 한국은 텍사스보다도 작은 나라라고 했습니다. 정말 배울 게 있다면 중국 문화를 배워야 한다면서 5,000년 역사를 가진 위대한 문명이라고 강조했어요. 그녀의 어조가 상당히 무시하는 듯 했습니다. 한국어 같은 소수 언어를 배우는 것보다는 중국어를 배우는 게 훨씬 실용적이라면서 중국은 세계 2위 경제 대국이라고 덧붙였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뭔가 잘못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학생들이 관심 갖는 문화를 그렇게 폄하하는 게 맞는 건지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도 학생들이 관심 갖는 문화라면 존중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어봤더니 메이링 선생님은 제가 한국에 대해 뭘 알고 그런 말을 하냐고 반문했습니다. 한국 문화라는 게 대부분 일본이나 중국 문화를 베낀 거라면서 원조를 배우지 왜 복사본을 배우냐고 하더라고요. 메이링 선생님의 말에 다른 동료들도 고개를 끄덕이는 분위기였어요. 저는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한국에 대해 아는 게 없었거든요. 그날 밤 집에서 곰곰 생각해 봤어요. 학생들이 그렇게 열광하는 한국 문화가 정말 메이링 선생님 말처럼 별거 아닌 건지 아니면 저희가 놓치고 있는 뭔가가 있는 건지 궁금해졌습니다. 무엇보다 학생들과의 거리감을 줄이고 싶었어요. 6년 전 허리케인 하비 때의 실패 이후로 계속 마음의 벽을 쌓고 살아왔는데 이번 기회에 다시 학생들과 가까워질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한국 문화가 뭔지, 학생들이 왜 그렇게 열광하는지 직접 알아보자고요. 그 다음 주 월요일, 저는 용기를 내어 학생들에게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자세히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에 교실에 남아있던 몇몇 학생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타일러, 소피아 그리고 이든이 특히 열성적으로 설명해줬습니다. 이든은 아프리카계 학생으로 평소에는 조용한 편이었는데 한국 드라마 킹덤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더라고요. 조선시대 배경의 좀비가 나오는 작품인데 역사적 고증이 정말 뛰어나다면서 흥미진진하게 설명해줬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이 어른을 대하는 태도가 인상적이라고 했어요. 소피아는 한국어의 높임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줬습니다. 같은 안녕이라는 인사말도 상대방에 따라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가로 바뀐다는 걸 예를 들어 설명해 주더라고요. 정말로 텍사스의 예의 문화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타일러는 농장주 아들답게 실용적인 관점에서 접근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텍사스에 많이 진출해 있다면서 삼성이 오스틴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앞으로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의 취업 기회가 늘어날 거라는 현실적인 분석도 덧붙였어요.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점점 한국 문화에 대한 호기심이 커졌습니다.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정말로 배울 점이 많은 문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메이링 선생님의 반응이 걱정됐습니다. 제가 한국 문화에 관심을 보인다는 걸 알면 어떻게 반응할지 예측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화요일 오전 정말로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첫 번째 수업이 끝나고 교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메이링 선생님과 마주쳤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더 차가워 보였습니다. 에밀리 선생님이 요즘 학생들과 한국 문화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소문을 들었다면서 대화를 시작했어요. 학생들이 워낙 열성적으로 이야기해서 자연스럽게 듣게 됐다고 설명했지만 메이링 선생님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한국 문화라는 게 그렇게 대단한 건지 의문스럽다면서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표현했어요. 중국은 4,000년이 넘는 찬란한 역사를 가진 문명 대국인데 한국은 고작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다고 했습니다. 지금 조금 잘 살게 됐다고 해서 갑자기 문화 강국인 양 행동하는 게 우스꽝스럽다고 하더라고요. 더 나아가 한국 문화의 대부분이 중국이나 일본 문화를 모방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한글도 중국 한자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거고 한국 음식도 중국 음식의 변형이라면서 원조와 복사본을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저는 그런 일방적인 주장에 동의하기 어려웠지만 한국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제대로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학생들이 관심 갖는 문화니까 이해해보려고 한다고 둘러댔어요. 하지만 메이링 선생님은 그런 제 태도마저 못마땅해 하는 것 같았습니다. 교육자라면 학생들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한국 같은 작은 나라의 문화에 빠지는 것보다는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중국 문화를 배우도록 유도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어요. 중국어는 전 세계 14억 명이 사용하는 언어인데 한국어는 고작 7천만 명 정도만 쓰는 언어라면서 실용성 면에서도 비교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날 점심시간 교직원 라운지에서 메이링 선생님의 공격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다른 동료 선생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제가 한국 문화에 관심을 보이는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어요. 에밀리 선생님이 학생들의 한국 문화 열풍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이는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학생들은 아직 판단력이 부족한 나이인데 교사가 나서서 특정 문화를 옹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논리였어요. 브래드와 마이크 같은 동료들도 메이링 선생님의 의견에 동조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텍사스는 보수적인 지역이라서 외국 문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아시아 문화에 대해서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했어요. 메이링 선생님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자신은 15년간 이 학교에서 중국어를 가르쳐 왔는데 최근 학생들의 한국 문화 열풍 때문에 중국어 수업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이는 교육과정의 균형을 해치는 일이라면서 학교 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심지어 학부모들 중에서도 자녀들이 한국 문화에 너무 빠져서 걱정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학교의 교육 방침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저는 그런 분위기에서 완전히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겨우 일주일 전부터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저로서는 메이링 선생님의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공격에 대응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다른 동료들까지 메이링 선생님 편에 서는 상황에서는 더욱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기 시작했어요. 그날 오후 수업 시간 학생들이 평소처럼 한국어 표현을 쓰며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예전처럼 관심을 보여주기가 어려웠습니다. 메이링 선생님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정말로 제가 학생들에게 잘못된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타일러가 수업 후에 다가와서 선생님이 평소와 다른 것 같다면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한국 문화 이야기를 더 듣고 싶었는데 선생님이 별로 관심 없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학생의 말을 들으니 더욱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남편 잭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털어놨어요. 잭은 평소답게 담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메이링 선생님이 자신의 영역을 지키려고 그러는 것 같다면서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위로해줬어요. 하지만 잭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6년 전 허리케인 하비 때 실패했던 기억이 다시 떠올랐어요. 그때도 좋은 의도로 시작한 일이 결국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더욱이 메이링 선생님은 학교에서 15년째 근무한 베테랑이고 학교 이사회와도 친분이 있다고 알려져 있었어요. 반면 저는 그런 인맥도 없고 최근 몇 년간 교사로서의 자신감도 많이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변화된 모습을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이후로 아이들이 더 예의 바르고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런 긍정적인 변화를 단순히 유행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의미 있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소피아 같은 경우는 평소 내성적이었는데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았어요. 타일러도 농장 일만 하던 아이에서 더 넓은 세상에 관심을 갖는 모습으로 변하고 있었죠.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고민이 됐습니다. 메이링 선생님의 말이 맞는 건지 아니면 제 직감이 맞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의대로 포기하기에는 학생들의 변화가 너무 소중했다는 것이었죠. 메이링 선생님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는 마음 한편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호기심을 완전히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보여주는 긍정적인 변화를 직접 목격한 이상 단순히 동료의 압박 때문에 관심을 접기에는 아쉬움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공개적으로는 한 발 물러서되 개인적으로는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해보자고요. 혹시 메이링 선생님의 주장이 맞을 수도 있으니까 직접 확인해보고 판단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조용히 컴퓨터를 켜고 한국어 온라인 강의를 검색해봤어요. 여러 사이트를 둘러보다가 박준호라는 선생님의 강의를 발견했습니다. 32세의 젊은 한국인으로 미국에서 한국어 교육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고 자기소개에 나와 있었어요. 준호 선생님의 첫 강의를 들어보니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단순히 언어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문화적 배경까지 함께 설명해 주더라고요. 특히 한국어의 높임법에 대한 설명이 흥미로웠어요. 한국어의 높임법은 단순히 언어 규칙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의 표현이라는 거였습니다. 미국 남부의 예스멈, 예스서와 비슷한 정신이지만 더욱 세밀하고 체계적으로 발달했다고 설명해 줬어요. 예를 들어 먹다는 동사도 상대방에 따라 드시다, 잡수시다 등으로 바뀌고 심지어 나이나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도 다르게 사용된다는 거였습니다. 이는 상대방을 얼마나 세심하게 배려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했어요. 그 설명을 듣는 순간 뭔가 연결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텍사스 사람들이 중시하는 예의와 한국의 높임법이 정말로 비슷한 정신에서 나온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만 한국은 그것을 언어 체계 속에 더욱 정교하게 구현한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준호 선생님이 추천해준 한국 드라마 킹덤을 보기 시작했어요. 의든이 추천했던 바로 그 작품이었습니다.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좀비 스릴러라는 독특한 설정이었는데 보면 볼수록 흥미진진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등장인물들 간의 관계였습니다. 왕과 신하, 양반과 상민, 어른과 아이 사이의 대화에서 높임법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생생하게 볼 수 있었어요. 단순히 권력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언어로 표현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특히 주인공 왕세자가 백성들을 대할 때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도
백성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적절한 높임법을 사용하는 모습에서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어요. 조선시대의 사회 구조, 유교 문화, 그리고 외침에 맞서는 민족의 의지 등이 잘 그려져 있었습니다. 메이링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중국 문화의 모방이 아니라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느꼈어요. 한 주 정도 지난 후 저는 용기를 내어 학생들과 다시 한국 문화에 대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메이링 선생님의 눈치를 보느라 조심스럽긴 했지만 아이들의 호기심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거든요. 타일러에게 킹덤을 봤다고 이야기하니까 정말 기뻐하더라고요. 선생님도 이제 이해하시겠다면서 한국 역사의 깊이에 대해 열성적으로 설명해 줬습니다. 특히 외침에 맞서는 조선 백성들의 의지가 현재 한국 사람들의 끈기와 연결된다고 하더라고요. 소피아는 한국어 높임법에 대해 더 자세히 물어봤어요. 준호 선생님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해 주니까 정말 신기했습니다. 텍사스의 예스멈과 비슷하지만 더 세밀하다는 점에 특히 관심을 보였어요. 의드는 한국 음식에 대해 이야기해 줬습니다. 한국의 바비큐 문화가 텍사스 바비큐와 비슷한 면이 있다면서 고기를 구워 먹는 문화는 인류 공통의 즐거움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한국은 밑반찬이 훨씬 다양하고 건강한 식단이라는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학생들과의 대화를 통해 저는 한국 문화의 매력을 더욱 실감하게 됐어요. 단순히 유행이 아니라 정말로 배울 점이 많은 문화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을 배려하는 정신, 어려움을 극복하는 끈기, 그리고 가족과 공동체를 중시하는 가치관 등은 텍사스 문화와도 잘 맞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메이링 선생님의 감시는 계속됐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곤 했어요. 교직원 라운지에서도 제가 들어가면 대화를 멈추고 시선을 피하는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국어 공부를 계속했어요. 준호 선생님의 온라인 강의를 꾸준히 들으면서 기초적인 인사말부터 차근차근 배워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같은 기본 표현들을 익히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발음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특히 받침이 있는 글자들은 텍사스 억양으로는 정확히 소리내기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준호 선생님이 천천히 반복해서 가르쳐 주니까 조금씩 늘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난 어느 날 드디어 용기를 내어 학생들에게 서툰 한국어로 인사를 해봤어요. 수업이 끝나고 타일러가 나가면서 안녕히 가세요라고 인사하길래 저도 안녕히 가세요라고 답해봤습니다. 발음이 어색했겠지만 타일러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선생님이 한국어로 인사하신다면서 정말 기뻐하더라고요. 소피아와 이든도 뒤따라와서 선생님이 한국어 공부하신다는 거냐면서 신기해했습니다. 학생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6년 전 허리케인 하비 이후로 학생들과 이렇게 가까운 감정을 나눈 게 처음이었거든요. 그동안 쌓아온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집에서 남편 잭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줬어요. 잭도 제가 학생들과 다시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오랜만에 교사로서의 열정을 되찾은 것 같다면서 응원해줬어요. 준호 선생님과도 점점 친해졌습니다. 온라인 수업 후에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면 항상 친절하게 답변해 주셨어요. 특히 한국 문화와 텍사스 문화의 공통점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정말 흥미로운 관점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준호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한국의 정문화와 텍사스의 환대 정신이 비슷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려운 이웃을 돕는 전통, 가족을 중시하는 가치관, 그리고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문화 등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또한 한국 사람들의 끈기와 텍사스 사람들의 개척 정신도 비슷한 뿌리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면서 살아온 역사적 배경이 양쪽 모두에게 있다는 거였죠.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확신하게 됐습니다. 한국 문화는 메이링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다른 문화의 모방이 아니라 독특하고 가치 있는 고유의 문화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문화가 텍사스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도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공개적으로 나서기에는 준비가 부족했어요. 메이링 선생님의 체계적인 반대에 맞서려면 더 확실한 근거와 자신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하기로 했어요. 언젠가는 당당하게 한국 문화의 가치를 옹호할 수 있을 때까지요.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 지 2달이 지나면서 저는 학생들에게서 놀라운 변화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유행 정도로 생각했던 한국 문화 열풍이 실제로는 아이들의 행동과 태도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변화는 학생들 간의 대화 방식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서로를 이름으로 부르거나 별명으로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이제는 형, 누나, 오빠, 언니 같은 한국어 호칭을 사용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어요. 타일러가 이든에게 형이라고 부르는 모습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든은 아프리카계이고 타일러는 백인인데 나이 차이가 불과 몇 개월밖에 안 나는 상황에서도 자연스럽게 존댓말을 쓰며 형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런 모습은 텍사스의 전통적인 인종관계를 생각해 볼 때 정말 의미 있는 변화였습니다. 소피아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소에는 내성적이어서 다른 학생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는데 한국어 높임말을 배우면서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특히 언니, 오빠라는 호칭을 통해 선배들과 더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학생들이 사용하는 한국어 표현들이었습니다. 고생했어, 화이팅, 괜찮아 같은 말들이 교실에서 자연스럽게 오가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히 새로운 유행어 정도로 생각했는데 자세히 관찰해보니 이런 표현들이 담고 있는 의미가 정말 특별했어요. 고생했어라는 표현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영어의 구두자부이나 웰던과는 뉘앙스가 달랐어요. 단순히 성과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겪었을 어려움과 노력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실제로 타일러가 수학시험을 어렵게 마치고 나왔을 때 이든이 고생했어라고 말해주는 모습을 봤어요. 그때 타일러의 표정이 정말 밝아지더라고요. 단순히 시험 점수가 어떻게 나올지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 자체가 인정받았다는 느낌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화이팅이라는 표현도 흥미로웠어요. 영어의 파이팅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거든요.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할 때 쓰는 따뜻한 표현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시험 전에 서로에게 화이팅이라고 말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경쟁보다는 서로를 격려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괜찮아라는 표현은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누군가 실수하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다른 학생들이 괜찮아라고 말해주는 모습이 자주 보였어요. 단순히 It's okay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포용적이고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변화들을 관찰하면서 저는 한국어가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언어 속에 담긴 문화와 가치관이 학생들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한국 문화의 핵심 가치들이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전달되고 있었어요. 교실 분위기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학생들 간의 말다툼이나 갈등이 종종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일이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서로를 형, 누나로 부르면서 가족 같은 분위기가 형성된 것 같았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학생들이 어른에 대한 태도였어요. 한국 드라마를 통해 효도와 존경의 중요성을 배운 아이들이 선생님들에게도 더 예의 바르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텍사스에서도 어른 공경은 중요한 가치이지만 한국 문화를 접한 후 그 표현이 더욱 세밀하고 진심 어린 것으로 변했어요. 타일러는 집에서도 변화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농장 일을 도우면서도 아버지에게 더 정중하게 대하게 됐고 할머니께는 특별히 더 친절하게 대한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드라마에서 본 손자의 모습을 따라하고 있다면서 웃으며 이야기해줬습니다. 소피아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소에는 부모님과 대화가 많지 않았는데 한국 문화에서 가족의 중요성을 배우면서 가족과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됐다고 했습니다. 특히 어머니와 함께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대화가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의드는 학업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한국 문화에서 교육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됐다는 거예요. 특히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이 커져서 수업에 더 집중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이런 변화들을 목격하면서 저는 감동을 받았어요. 한국 문화가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단순히 언어나 엔터테인먼트 차원을 넘어서 인성과 가치관에까지 이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메이링 선생님의 견제도 더욱 거세졌습니다. 학생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보면서도 그녀는 여전히 한국 문화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유지했어요. 오히려 학생들이 한국 문화에 더 깊이 빠져들고 있다면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교직원 회의에서 메이링 선생님은 학생들의 과도한 한국 문화 몰입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어요. 미국 학교에서 외국 문화가 이렇게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학교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학부모들로부터 자녀들이 한국어만 사용하려고 해서 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물론 실제로 그런 불만이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메이링 선생님의 영향력을 생각하면 무시하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딜레마에 빠졌어요. 학생들의 긍정적인 변화는 분명히 보이는데 공식적으로는 한국 문화를 지지하기 어려운 분위기였거든요. 메이링 선생님의 반대와 동료들의 우려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어 공부를 계속했어요. 준호 선생님과의 수업도 꾸준히 이어갔고 학생들과의 소통에서도 가끔씩 한국어 표현을 사용해 봤습니다. 아이들의 밝은 반응을 볼 때마다 이 길이 맞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특히 6년 전 허리케인 하비 때 잃었던 교사로서의 자신감이 조금씩 회복되는 걸 느꼈습니다. 학생들과 다시 가까워지고 있다는 실감이 들었거든요. 한국 문화가 저와 학생들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해주고 있었어요. 남편 잭도 제 변화를 긍정적으로 봐줬습니다. 오랜만에 교육에 대한 열정을 되찾은 것 같다면서 응원해줬어요. 농장 일로 바쁜 와중에도 제 한국어 공부를 지지해주고 가끔씩 한국 문화에 대해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깊혀가던 중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한국어 수업 개설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거예요. 지금까지는 개인적인 관심 차원이었다면 이제는 공식적인 교육과정으로 만들어보자는 의견이 나온 것이었습니다. 11월 첫째 주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타일러가 수업 후에 다가와서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어요. 학생들 사이에서 한국어 수업 개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면서 선생님이 도와주실 수 있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처음에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는 개인적인 관심 차원에서 조용히 한국 문화를 탐구해왔는데 갑자기 공식적인 교육과정으로 만들자는 이야기가 나온 거였거든요. 메이링 선생님의 반대를 생각하면 정말 위험한 제안이었어요. 하지만 타일러의 설명을 들어보니 학생들의 요구가 생각보다 체계적이고 진지했습니다. 이미 30여 명의 학생들이 관심을 표명했고 학부모들 중에서도 찬성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였어요. 특히 텍사스 내 한국 기업 진출이 늘어나면서 한국어의 실용적 가치를 인정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소피아도 함께 와서 자신의 어머니가 적극 찬성한다고 이야기해줬어요. 히스패닉 가정에서 자란 소피아 어머니는 다중언어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고 한국어가 미래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였습니다. 의드는 더욱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어요.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시작해서 점차 정규 수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미 다른 학생들과 논의해서 대략적인 계획도 세워뒀다고 하더라고요.
학생들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아이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메이링 선생님과의 갈등이 걱정됐어요. 무엇보다 6년 전 허리케인 하비 때의 실패가 다시 반복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지난 몇 달간 한국 문화를 통해 보여준 긍정적인 변화들을 생각하면 이들의 요구는 충분히 타당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로 동의했어요. 먼저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정확한 의견을 파악하고 학교 행정진의 반응도 살펴본 다음에 결정하자고 했습니다. 무작정 추진하다가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체계적으로 접근하자는 거였죠. 타일러는 즉시 학생회와 연락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했어요. 의드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일을 맡겠다고 자원했습니다. 소피아는 다른 언어 수업들과의 비교 자료를 만들어 보겠다고 했고요. 일주일 후 학생들이 가져온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전교생 800명 중 250명이 한국어 수업에 관심을 표명했어요. 학부모 설문조사에서도 60%가 찬성 의견을 보였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찬성 이유들이었어요. 단순히 한류 열풍 때문이 아니라 실용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텍사스 내 삼성 오스틴 공장, LG 테네시 공장 등 한국 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언급하며 미래 취업에 도움이 될 거라는 의견이 줄을 이뤘어요. 또한 한국 문화가 학생들의 인성 발달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언급한 학부모들도 많았습니다. 자녀들이 더 예의 바르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게 됐다면서 한국어 교육을 통해 이런 가치들을 더 체계적으로 배웠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어요.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특히 메이링 선생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의견들이 눈에 띄었어요. 중국어가 더 실용적이라는 주장, 한국 문화의 과도한 유입을 우려하는 목소리, 그리고 교육 예산의 효율적 배분에 대한 의문 등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이런 반대 의견들에 대응하기 위해 더욱 치밀한 자료를 준비했어요. 타일러는 텍사스 내 한국 기업 투자 현황을 정리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최근 5년간 한국 기업들이 텍사스에 투자한 규모가 100억 달러를 넘어섰다는 놀라운 자료였어요. 의드는 한국어 교육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연구 자료들을 찾아서 정리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향상, 문화적 감수성 증대, 그리고 언어 학습 능력 개발 등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들이었어요. 소피아는 다른 주에서 한국어 수업을 개설한 학교들의 사례를 조사했습니다. 캘리포니아와 뉴욕의 여러 학교에서 이미 한국어 수업이 인기 과목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 저는 학생들의 진지함과 체계적인 접근에 감탄했습니다. 단순한 유행에 휩쓸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신중하게 생각하고 준비한 제안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메이링 선생님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학생들의 움직임을 파악한 그녀는 즉시 대응에 나섰어요. 교직원 회의에서 한국어 수업 개설 요구에 대해 강력히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메이링 선생님은 교육 예산의 효율성을 강조했어요. 이미 중국어 수업이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아시아 언어 수업을 개설하는 것은 중복 투자라는 논리였습니다. 중국어는 전 세계 14억 명이 사용하는 언어인 반면 한국어는 7천만 명 정도만 사용한다면서 실용성 면에서 비교가 안 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한국 문화의 일시적 유행성을 지적했습니다. 지금은 한류 열풍 때문에 관심이 높지만 몇 년 후에는 관심이 식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신중해야 한다고 했어요. 더 나아가 학교의 정체성 문제까지 언급했습니다. 미국 텍사스의 학교에서 외국 문화에 너무 치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미국 문화와 가치관 교육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메이링 선생님의 주장에 일부 동료들도 동조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설득력 있는 반대 논리로 받아들여졌어요. 학교 예산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새로운 수업을 개설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지원군이 나타났습니다. 학교 이사회 멤버 중 한 분인 로버트 김슨 씨였어요. 그는 텍사스 내 사업을 하시는 분으로 최근 한국 기업들과의 거래가 늘어나면서 한국어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김순 씨는 이사회 회의에서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어요. 텍사스의 경제적 미래를 위해서도 한국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학교 차원에서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삼성의 오스틴 반도체 공장이 확장되면서 관련 일자리가 대폭 늘어날 예정이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인재들의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면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논의 끝에 학교 이사회에서는 공식적인 검토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어요. 한국어 수업 개설 요구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열고 찬반 양쪽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본 다음에 결정하겠다는 거였습니다. 드디어 공개 토론회 날이 정해졌습니다. 11월 15일 화요일 오후 7시 학교 강당에서 열리기로 했어요. 학생, 학부모, 교직원, 그리고 지역 사회 인사들이 모두 참석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이 토론회가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조용히 개인적 차원에서 한국 문화를 탐구해왔지만 이제는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해야 하는 순간이 온 거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어요. 메이링 선생님의 체계적인 반대 논리에 맞서서 한국어 교육의 가치를 설득력 있게 주장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6년 전의 실패가 또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어요. 그날 밤 남편 잭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잭은 제가 진정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라면 당당히 맞서라고 격려해줬어요. 학생들의 변화를 직접 본 저만이 할 수 있는 증언이 있을 거라면서 자신감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11월 15일 화요일 오후 7시 링컨 고등학교 강당은 그야말로 인산인해였습니다. 300석 규모의 강당이 거의 만석을 이룰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학생들과 학부모들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인사들, 심지어 다른 학교 교직원들까지 참석했습니다. 저는 강단 앞쪽에 앉아서 긴장된 마음으로 주변을 둘러봤어요. 메이링 선생님은 반대편에 앉아 있었는데 평소보다 더 단정한 옷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녀 주변에는 중국어 수업을 듣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모여 있었어요. 반면 한국어 수업을 지지하는 측에는 타일러, 소피아, 이든을 비롯한 학생들과 그들의 부모님들이 자리했습니다. 로버트 김슨 이사도 앞쪽에 앉아서 지지의 뜻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사회를 맡은 교장 선생님이 토론회의 취지를 설명하며 시작을 알렸습니다. 먼저 반대측인 메이링 선생님이 발언할 기회를 가졌어요. 그녀는 준비해온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반대 논리를 펼쳤습니다. 메이링 선생님은 우선 교육 예산의 효율성을 강조했어요. 현재 학교 예산으로는 새로운 언어 수업을 개설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이미 운영 중인 중국어 수업을 확대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언어의 실용성을 강력히 어필했어요. 중국은 세계 2위 경제 대국이고 14억 명이 사용하는 언어라면서 한국어의 7천만 명과는 비교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미래의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서는 중국어가 훨씬 유리하다는 논리였어요. 더 나아가 문화적 깊이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중국은 5천년 역사를 가진 찬란한 문명 대국이라면서 학생들이 배워야 할 진정한 아시아 문화는 중국 문화라고 주장했어요. 한국 문화는 최근 몇 년간의 일시적 유행에 불과하다는 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의 본질을 강조했어요. 학교는 학생들의 일시적 관심사를 쫓아가는 곳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곳이라면서 유행에 휩쓸려 성급한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메이링 선생님의 발언이 끝나자 강당에서는 박수가 터졌어요. 특히 중국어 수업 학부모들과 일부 교직원들의 호응이 컸습니다.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주장이었거든요. 이제 제 차례가 됐습니다.
강단에 올라서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6년 전 허리케인 하비 때의 실패가 떠올랐지만 학생들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용기를 냈습니다. 저는 우선 메이링 선생님의 우려를 이해한다고 말했어요. 교육 예산의 효율성과 실용성은 분명 중요한 고려사항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은 단순히 경제적 효율성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강조했어요. 그 다음 텍사스 내 한국 기업 투자 현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최근 5년간 한국 기업들이 텍사스에 투자한 규모가 100억 달러를 넘어섰다는 자료를 보여줬어요. 삼성 오스틴 반도체 공장은 현재 확장 공사 중이고 LG는 테네시에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삼성 오스틴 공장의 경우 2차 확장을 통해 1만 7천 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할 예정이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인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경제적 논리에만 치중하지 않았어요. 지난 몇 달간 관찰한 학생들의 변화에 대해 생생하게 증언했습니다. 한국 문화를 접한 후 아이들이 더 예의 바르고 서로를 배려하게 됐다고 설명했어요. 타일러가 형이라는 호칭을 통해 이든과 더 가까워진 이야기, 소피아가 한국어 높임법을 배우면서 자신감을 찾은 이야기, 그리고 이든이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학업에 더 열심히 임하게 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또한 한국어 표현들이 갖는 특별한 의미에 대해서도 설명했어요. 고생했어라는 말이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상대방의 노력과 어려움을 인정하는 따뜻한 표현이라는 점, 화이팅이 경쟁이 아니라 격려의 의미라는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한국 문화와 텍사스 문화의 공통점이었어요. 어른을 공경하는 문화, 가족을 중시하는 가치관, 어려운 이웃을 돕는 전통 등에서 두 문화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정문화와 텍사스의 환대 정신, 한국 사람들의 끈기와 텍사스 사람들의 개척 정신이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단순히 외국어를 익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가치를 더 깊이 이해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의 진정한 목적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교육은 학생들이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돕는 것이라면서 한국 문화가 우리 학생들을 더 배려심 있고 존중심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제 발언이 끝나자 강당에서는 더 큰 박수가 터졌어요. 특히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호응이 뜨거웠습니다. 타일러와 소피아, 이든의 얼굴에는 감동의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중국어 수업 학부모가 손을 들고 예산 문제를 재차 지적했어요. 새로운 수업 개설로 인해 기존 수업들의 예산이 삭감될 수 있다는 우려였습니다. 로버트 김슨 이사가 답변에 나섰어요. 자신이 개인적으로 한국어 수업 운영비를 지원할 의향이 있다면서 지역 사회 차원에서도 후원을 모을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몇몇 한국 기업들이 교육 후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어요. 다른 학부모는 한국어의 실용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중국어에 비해 사용 인구가 적다는 메이링 선생님의 주장을 반복했어요. 이때 타일러의 아버지가 일어나서 답변했습니다. 자신은 농장을 운영하는데 최근 한국 기업과 스마트팜 기술 도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면서 텍사스 농업 분야에서도 한국과의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고 증언했어요. 소피아의 어머니도 발언했습니다. 히스패닉으로서 다중언어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면서 언어는 단순히 사용 인구의 숫자로만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문화적 가치와 교육적 효과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이든의 발언이었어요. 아프리카계 학생으로서 차별과 편견을 경험했었는데 한국 문화를 통해 진정한 존중이 무엇인지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어의 높임법이 단순한 언어 규칙이 아니라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표현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했어요. 2시간에 걸친 열띤 토론 끝에 이사회는 표결에 들어갔습니다. 7대3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한국어 방과 후 프로그램 개설이 승인됐어요.
우선 1년간 시범 운영한 후 정규 수업으로의 확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강당에서는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학생들이 서로 껴안으며 기뻐했고 학부모들도 박수를 치며 축하해줬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벅찬 감정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메이링 선생님의 표정은 좋지 않았어요. 토론에서 패배한 것도 아쉬웠겠지만 자신의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는 걸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도 큰 타격이었을 거예요. 토론회가 끝난 후 많은 학부모들이 저에게 다가와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특히 타일러 어머니는 아들이 한국 문화를 통해 더 성숙해졌다면서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워했어요. 준호 선생님에게도 즉시 소식을 전했어요. 화상 통화로 만난 그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텍사스에서 한국어 교육이 공식적으로 승인됐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라면서 축하해줬어요. 하지만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였습니다. 한국어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어요. 만약 실패한다면 메이링 선생님의 우려가 맞았다는 걸 증명하는 셈이 될 테니까요. 게다가 25명 정원으로 시작하기로 했는데 지원자가 60명을 넘어섰어요. 선발 과정에서부터 어려움이 예상됐습니다. 모든 학생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감도 상당했어요. 무엇보다 저 자신의 한국어 실력이 아직 부족하다는 게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몇 달간 개인적으로 공부했지만 학생들을 가르칠 수준은 아니었거든요. 준호 선생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남편 잭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잭은 제가 해낸 일을 자랑스러워하면서도 앞으로의 어려움을 걱정해줬어요. 하지만 학생들과 함께라면 분명 해낼 수 있을 거라고 격려해줬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다짐했어요. 6년 전 허리케인 하비 때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이번에는 끝까지 책임지고 학생들을 도와주겠다고 말이에요. 한국어 프로그램이 성공해서 더 많은 학생들이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한국어 방과 후 프로그램이 시작된 지 2달이 지나면서 예상보다 훨씬 큰 성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25명으로 시작한 프로그램이었지만 학생들의 열정은 정말 대단했어요. 준호 선생님과 함께 화상 수업으로 진행했는데 아이들이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방과 후 시간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학생들의 학업 태도였어요. 한국 문화에서 교육을 중시하는 모습을 배우면서 전체적인 성적이 향상됐습니다. 특히 타일러는 수학 성적이 B학점에서 어학점으로 올랐고 소피아는 영어 발표에서 자신감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위든의 변화는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평소 교실에서 조용했던 아이가 한국어 수업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더라고요. 한국어 높임법을 통해 진정한 존중의 의미를 배우면서 다른 과목에서도 선생님들께 더 예의 바르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학부모들의 반응도 놀라웠어요. 타일러 어머니는 아들이 집에서 할머니께 더 친절하게 대한다면서 감사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한국 드라마에서 본 효도하는 손자의 모습을 따라 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소피아의 어머니는 딸이 가족과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됐다고 했습니다. 한국 문화에서 가족의 중요성을 배우면서 어머니와 함께 요리하는 시간이 늘었고 스페인어와 한국어를 비교하며 재미있는 대화를 나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메이링 선생님의 견제는 여전했습니다. 한국어 프로그램이 성공하자 오히려 더 노골적인 방해 공작에 나섰어요. 교육청에 한국어 커리큘럼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미검증 프로그램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심지어 준호 선생님의 자격증까지 문제 삼으며 외국인 강사에 대한 신원 조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메이링 선생님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 한국어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어요. 갑작스러운 조사 통보를 받았을 때 저는 정말 당황했습니다. 6년 전 허리케인 하비 때의 악몽이 다시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국어 프로그램을 옹호해줬습니다. 타일러는 학생회에서 한국어 프로그램 지지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소피아는 학부모들의 탄원서를 모았어요. 위드는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자신이 한국어를 배우면서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에세이를 썼어요. 한국 문화를 통해 진정한 존중과 배려를 배웠고, 이것이 자신의 인생을 바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교육청 조사관들이 학교에 왔을 때 학생들의 실력을 직접 확인하고 깜짝 놀랐어요. 불과 2달 만에 기본적인 한국어 회화가 가능할 정도로 늘어 있었거든요. 특히 한국어 높임법을 정확하게 사용하는 모습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무엇보다 학생들의 태도 변화가 인상적이었어요. 조사관들에게도 정중하게 인사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국 문화의 교육적 효과가 분명하게 드러난 거였죠. 조사 결과는 우리에게 유리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한국어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결론지었어요. 오히려 다른 학교에서도 벤치마킹할 만한 우수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텍사스 주 교육청에서 12월에 열리는 다문화 축제에 링컨 고등학교가 참가해달라는 요청이 왔어요. 특히 한국어 프로그램을 소개해달라는 거였습니다. 학생들은 축제 참가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뻐했어요. 그동안 배운 한국 문화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기회라면서 벌써부터 준비에 열중했습니다. 타일러는 한국의 농업 기술과 텍사스 농업의 협력 가능성에 대한 발표를 준비했어요. 자신의 집안이 농장을 운영하는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을 소개하겠다고 했습니다. 소피아는 한국어와 스페인어의 문법적 유사성에 대해 발표하기로 했어요. 두 언어 모두 높임법이 발달했다는 공통점을 중심으로 언어의 문화적 의미를 설명하겠다고 했습니다. 위드는 가장 감동적인 주제를 선택했어요. 한국의 정문화와 텍사스의 환대 정신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두 문화의 공통점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팀 전체의 통합 발표였어요. 학생들과 의논한 결과 한국어 높임법과 텍사스 매너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정했습니다. 두 문화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 목표였어요. 준비 과정에서 학생들의 창의성이 빛났습니다. 텍사스의 예스멈과 한국어의 네 선생님을 비교하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재미있게 설명하기로 했어요. 또한 텍사스의 BBQ 문화와 한국의 고기구이 문화를 연결하는 시연도 준비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학생들이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을 입고 텍사스 모자인 카우보이 햇을 쓰는 아이디어였어요. 두 문화의 융합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상이었습니다. 12월 15일, 드디어 텍사스 다문화 축제 당일이 됐습니다. 오스틴 컨벤션 센터에는 텍사스 전역에서 온 학교들이 참가했어요. 히스패닉 아프리카계, 아시아계 등 다양한 문화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팀의 발표 순서가 되자 학생들은 긴장하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였어요. 한복과 카우보이 햇을 착용한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타일러가 먼저 마이크를 잡고 텍사스 억양의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텍사스 댈러스에서 온 링컨 고등학교 한국어 팀입니다. 관객들이 박수를 치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소피아는 한국어 높임법의 기본 원리를 설명했어요. 상대방의 나이, 사회적 지위, 친밀도에 따라 언어가 달라진다는 점을 텍사스의 예의 문화와 비교해서 설명했습니다. 위드는 가장 감동적인 부분을 담당했어요. 한국의 정문화가 텍사스의 이웃사랑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진정한 배려가 무엇인지 깨달았다고 고백했어요. 마지막으로 3명이 함께 텍사스 BBQ와 한국 고기구이의 공통점을 보여주는 시연을 했어요. 고기를 구우면서도 서로에게 정중하게 대하는 모습, 어른을 먼저 챙기는 모습 등을 재미있게 연출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관객들이 기립박수를 쳤어요. 특히 텍사스 교육청 관계자들이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외국 문화를 배우면서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이 이해하게 된 모습이 감동적이라고 평가했어요. 축제가 끝난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메이링 선생님이 저에게 다가온 거예요. 처음에는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려는 건가 싶어서 긴장했는데 그녀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메이링 선생님은 학생들의 발표를 보고 깊이 감동받았다고 말했어요. 특히 이든이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모습에서 진정성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과거에 중국계라는 이유로 차별받았던 경험이 있다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중국 문화의 우수성을 과도하게 강조하게 됐고, 다른 아시아 문화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가지게 됐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학생들의 모습을 보니 문화는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수단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했어요. 한국 문화가 학생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변화시킨 것을 보니 자신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알겠다고 했습니다. 메이링 선생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진심 어린 사과를 했어요. 그동안 한국어 프로그램을 방해했던 것을 후회한다면서 앞으로는 함께 협력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메이링 선생님의 모습에 감동받았어요. 용기 있는 사과와 변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준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이었거든요. 우리는 서로 포옹하며 화해했습니다. 그날 밤 축제 시상식에서 링컨 고등학교 한국어팀이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학생들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성취감이 가득했습니다. 타일러, 소피아, 이든 모두 울먹이며 기뻐했어요. 남편 잭도 축제장에 와서 우리 팀의 발표를 지켜봤는데 정말 자랑스럽다면서 축하해줬습니다. 특히 텍사스와 한국 문화의 융합을 보여준 아이디어가 인상적이었다고 평가했어요. 준호 선생님과도 화상통화로 소식을 나눴어요. 텍사스에서 한국 문화가 이렇게 사랑받고 있다는 걸 보니 정말 뿌듯하다면서 학생들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6년 전 허리케인 하비 때의 실패를 딛고 일어선 것도 의미 있었지만 무엇보다 학생들이 보여준 성장과 변화가 감동적이었습니다. 한국 문화가 단순히 외국 문화가 아니라 우리의 가치를 더 깊이 이해하게 해주는 거울 역할을 했다는 걸 실감했어요. 그리고 진정한 교육은 편견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성장하는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텍사스 다문화 축제에서의 성공 이후 링컨 고등학교 한국어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축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전국 각지에서 문의 전화가 쇄도하기 시작했어요. 캘리포니아, 뉴욕, 플로리다 등 여러 주의 교육청에서 우리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요청해 왔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텍사스주 교육청의 반응이었어요. 댈러스 교육청 관계자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서 한국어 프로그램을 텍사스주 전체로 확산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모델이 다른 학교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된 거였어요. 저는 그런 반응들을 보면서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메이링 선생님의 반대에 부딪혀 위축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전국적인 관심을 받는 프로그램이 된 거였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책임감도 느꼈어요. 학생들의 변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특히 SAT 점수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한국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평균 점수가 전년 대비 150점이나 상승한 거였습니다. 언어학습이 전반적인 학습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됐다는 분석이었어요. 타일러는 농업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을 배우기 위해 내년 여름 한국 연수 프로그램에 지원하겠다고 했어요. 자신의 가족 농장에 한국 기술을 도입해서 더 효율적인 농업을 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됐습니다. 소피아는 언어학에 대한 관심이 생겼어요. 스페인어, 영어, 한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게 되면서 다중언어 통역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품게 됐습니다. 특히 텍사스의 히스패닉 공동체와 한국 기업들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이든의 변화는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자신감을 찾은 그는 학생회장에 출마해서 당선됐어요. 한국 문화에서 배운 리더십과 배려심을 바탕으로 더 포용적인 학교 문화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교내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국어 프로그램의 영향으로 다른 문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수업 신청자도 늘어났고 전체적으로 국제적 감각을 갖춘 학생들이 많아졌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괴롭힘 문제가 현저히 줄어든 것이었습니다. 한국 문화의 존중과 배려 정신이 학교 전체에 퍼지면서 학생들이 서로를 더 이해하고 인정하게 됐어요. 상담실 방문 건수도 30%나 감소했습니다. 메이링 선생님과의 관계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녀는 약속대로 한국어 프로그램과의 협력에 나섰습니다. 중국어와 한국어의 공통점을 찾아서 학생들이 더 쉽게 배울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메이링 선생님 자신도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준호 선생님의 온라인 강의를 들으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혀나갔어요. 중국 문화와 한국 문화의 차이점을 인정하면서도 서로 배울 점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2월 중순 CNN에서 링컨 고등학교 한국어 프로그램을 특집으로 다뤘습니다. 텍사스의 한국어 열풍이라는 제목으로 20분짜리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거였어요. 전국적으로 방송되면서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됐습니다. 폭스뉴스에서도 비슷한 보도를 내보냈어요. 보수적 성향의 방송국에서도 한국어 교육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건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텍사스의 전통적 가치와 한국 문화가 조화를 이룬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그런 가운데 정말 꿈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전국 한국어 교육자 협회에서 저를 올해의 한국어 교육자로 선정했다는 거였어요. 비한국계로서는 처음 받는 상이라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6월에 열리는 전국 한국어 교육 컨퍼런스의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았다는 소식이었어요. 전국에서 모인 한국어 교육자들 앞에서 텍사스 모델에 대해 발표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됐어요. 6년 전 허리케인 하비 때의 트라우마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학생들과 남편 잭 그리고 준호 선생님의 격려를 받으며 용기를 냈습니다. 준호 선생님은 특히 감동적인 메시지를 보내줬어요. 에밀리 선생님이 보여준 열정과 헌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거라면서 자신도 함께 발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미 교육 협력에 상징적 의미가 있을 거라고 했어요. 3월부터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1년간의 경험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다른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야 했어요.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도와줬습니다. 타일러는 농촌 지역에서의 한국어 교육 방안을 제안했어요. 농업기술 교류를 통한 실용적 접근법이 효과적일 거라고 했습니다. 소피아는 다문화 가정 학생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제안했고요. 의드는 가장 감동적인 아이디어를 냈어요. 한국어 교육을 통한 학교 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거였습니다. 한국 문화의 존중과 배려, 정신이 학교 문화 개선에 미치는 효과를 강조하고 싶다고 했어요. 4월에는 텍사스 주지사가 직접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그렉 에벗 주지사는 링컨 고등학교 한국어 프로그램을 텍사스의 자랑이라고 평가했어요. 한국과 텍사스의 경제 협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주지사는 특히 학생들의 변화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한국 문화를 배우면서도 텍사스 정체성을 더 명확하게 인식하게 된 모습이 인상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진정한 글로벌 교육의 모범 사례라고 칭찬했어요. 5월에는 한국 교육부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재외동 포재단에서 링컨 고등학교를 한국어 교육 우수 사례로 선정해서 포상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한국 정부 차원에서도 우리 프로그램을 인정해준 거였습니다. 가장 뿌듯했던 건 학생들의 미래가 구체적으로 그려지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타일러는 텍사스 어앤드엠 대학 농업학과에 진학해서
한국 농업 기술을 전공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소피아는 텍사스 대학 언어학과에 지원해서 다중언어 전문가가 되겠다는 꿈을 키웠어요. 의드는 더욱 큰 꿈을 품었습니다. 정치학을 전공해서 미래의 한미 관계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했어요.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바탕으로 두 나라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였습니다. 6월 15일 드디어 시카고에서 열린 전국 한국어 교육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하게 됐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300여 명의 한국어 교육자들 앞에 서는 순간 정말 떨렸어요. 하지만 준호 선생님이 함께 해줘서 든든했습니다. 저는 텍사스 한국어 교육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어요. 지난 1년간의 여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면서 한국어 교육이 단순한 언어 학습을 넘어 인성 교육과 문화 교류에 미치는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국 문화와 미국 남부 문화의 공통점을 찾아내는 과정이 학생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생생하게 전달했어요.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면서 오히려 자신의 정체성을 더 명확하게 인식하게 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준호 선생님은 한국 교육자의 관점에서 미국 현지 교사와의 협력 경험을 발표했어요. 온라인을 통한 교육이지만 진정한 마음으로 소통하면 국경을 넘어선 교육이 가능하다는 메시지였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청중들이 기립박수를 쳤어요. 많은 교육자들이 다가와서 자신들의 지역에서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싶다고 문의했습니다. 텍사스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보여준 순간이었어요. 컨퍼런스 후 여러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시카고 트리뷴 등 주요 신문사들이 텍사스 한국어 교육 열풍에 관심을 보였어요. 가장 의미 있었던 건 교육부 관계자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연방교육부에서 우리 모델을 전국 확산 방안에 참고 사례로 연구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왔어요. 정부 차원에서도 한국어 교육의 가치를 인정한 거였습니다. 시카고에서 돌아온 후 학교에는 더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내년부터 한국어가 정규 과목으로 승격되기로 결정됐습니다. 방과 후 프로그램에서 시작해서 정규 교육과정까지 올라온 거였어요. 또한 삼성 오스틴 공장에서 링컨 고등학교와 파트너십을 맺고 싶다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한국어를 배운 학생들에게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 학생에게는 장학금도 지원하겠다는 거였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첫 번째 졸업생들의 소식이었습니다. 타일러, 소피아, 이든이 모두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한국어 실력과 문화적 이해가 입학 사정에서 큰 도움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합격 소식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6년 전 허리케인 하비 때 잃었던 학생을 떠올리며 마음 아파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학생들이 꿈을 이루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어서 교사로서 최고의 보람을 느꼈습니다. 8월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한국어 수업 신청자가 100명을 넘어섰어요. 1개 반으로는 부족해서 3개 반을 편성해야 했습니다. 메이링 선생님도 중국어, 한국어 비교 언어학 수업을 새로 개설했어요. 남편 잭도 저의 변화를 정말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오랫동안 잃었던 교육에 대한 열정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인정까지 받게 된 것을 기뻐해줬어요. 목장일로 바쁜 와중에도 제 활동을 항상 지지해줬습니다. 준호 선생님과는 이제 진정한 동료가 됐어요. 온라인으로 시작된 인연이 한미 교육 협력의 상징이 됐습니다. 내년에는 준호 선생님이 직접 텍사스를 방문해서 교환교사로 일할 예정이에요. 9월에는 더 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링컨 고등학교가 전국 우수학교로 선정됐다는 거였어요. 한국어 교육을 통한 학교 문화 개선과 학생들의 전반적인 성취도 향상이 높이 평가받은 결과였습니다. 무엇보다 감동적인 건 학생들이 보여준 성장이었어요. 한국 문화를 통해 배운 가치들이 그들의 삶에 뿌리내리면서 더 성숙하고 배려심 넘치는 젊은이들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진정한 교육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더 나은 인간이 되도록 돕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한국어와 한국 문화가 텍사스 학생들에게 그런 기회를 제공했고, 저도 그 과정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텍사스의 광활한 하늘 아래에서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가 꽃피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꽃들이 전국으로 더 나아가 세계로 퍼져나갈 날을 꿈꾸며 저는 오늘도 교실에 서 있습니다.